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단 하루 앞둔 날, 마지막 확인을 위해 신랑 준호와 함께 식장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피곤했지만 설렘도 있었고, 내일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순간이 찾아온다는 생각의 마음. 한 구석이 웅장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도 준비됐고, 양가 부모님 인사도 끝났고, 사진 촬영도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미경 씨,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평소와 다른 낮고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드릴 말씀이 조금 있어요. 가까운 카페에서 잠깐 보면 좋겠어요.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불안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시어머니와 크게 갈등을 겪은 적도 없었고 특별한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준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 그냥 결혼 전날이라 긴장하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어쩐지 불길했지만 결혼식 하루 전날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오해나 갈등이 있을까 싶어 약속한 시간 맞춰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포개져 있었고 앞에 놓인 커피는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식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문을 여셨습니다. 미경 씨 오늘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요. 내일 결혼식인데. 아닙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세요. 사실은 준호에 대해 미경 씨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준비와 설렘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밀어두었습니다. 이걸 집에 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열어봐요. 봉투는 얇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것이거나 준호의 과거 문제일까 여러 생각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떨리더군요. 봉투를 열기 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굳이 말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미경 씨는 알아야 해요. 우리 아들을 믿든 말든 이제 판단은 미경 씨 몫이겠죠. 그 말투는 마치 누군가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나를 보호하려는 사람의 절박함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의 끝을 천천히 뜯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몇 장의 계약서, 대출 내역서, 보증 문서가 두꺼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신랑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눈을 의심할 만큼 컸습니다. 첫 장을 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출금 1억 8천만 원, 보증부채 9천만 원, 추가 연체이자 수백만 원,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많은 수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굳어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준호 빚이 있다는 걸 말 안 했죠? 저는 겨우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단 한 번도요. 머릿속은 하얘지고 장면이 흔들리고 주변 소리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걸 혼자 감당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저희에게도 숨겼습니다. 며칠 전에야 우연히 알았어요. 이걸 알고도 그대로 결혼하는 건 미경 씨에게 너무 잔인한 일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조차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내 앞에서 미소 지으며 함께 미래를 그리던 남자가 어떻게 이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수 있었을까?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퍼덕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봉투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차갑게 굳은 채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속으로 단 한 가지 생각만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망쳐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걸어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도 휘청거렸고 손에 쥔 봉투는 구겨져 있었으며 심장은 깊은 동굴 속에서 쿵쿵 울리듯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등 뒤로 문을 닫았지만 바깥의 찬 공기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제 안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여전히 시어머니가 주던 그 말들, 미경 씨, 이걸 지금 꼭 봐야 해요. 그리고 서류에서 본 숫자들, 1억 8천 9천 연체. 그 숫자들이 마치 생생한 소리처럼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신랑 준호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전화가 왔고 다시 한번, 세 번째 진동이 울릴 때 저는 결국 손이 떨리는 채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경아, 어디야? 집이지? 내일 리허설 끝나고 내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이제는 저를 어딘가로 더 깊이 끌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 준호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습니다. 미경아, 말 좀 해봐. 왜 그래?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을 만났어요. 잠시 정적. 그리고 준호의 숨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오늘? 갑자기? 그 말투에는 예상하지 못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준호 씨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그는 가볍게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억지로 끌어올린 얇은 막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준호 씨 왜 말 안 했어요? 뭘? 빚.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억 원의 빚, 대출, 보증, 연체. 왜 그걸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의 준호는 마치 누군가 그의 숨을 갑자기 막아버린 듯 말을 잃었습니다. 몇 초 후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거 말하려고 했어. 언제요? 결혼하고 나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거세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이름으로 대출이 묶이고 생활비가 섞이고 제가 그의 빚까지 자연스럽게 떠안게 되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려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데? 준호는 잠시 침묵한 뒤 솔직한 듯 그러나 너무 늦은 고백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떠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숨겼어요? 그래도 나는 우리 둘이 결혼하면 함께 갚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 말은 제가 듣고 싶은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진실이었지. 함께 짊어질 수억 원의 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 알았어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어머니도 충격받으셨지. 많이 울었어. 아버지도 화냈고. 근데 왜 나는 오늘까지 몰랐을까? 제 질문에는 칼날 같은 서러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제발 떠나지 마. 그 빚 다 갚을 거야. 내가 책임질게.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저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식장에서 서류에 사인하는 제 모습, 신혼집 계약서, 대출 문서, 그리고 제 몫이 아닌 빚이 제 어깨로 쏟아지는 상상.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결혼은 서로 믿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믿어줘. 내가 잘못했어. 숨긴 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 내일 결혼하는 사이잖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그 말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깊게 무너뜨렸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저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숨긴 건 빚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였어요.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준호가 제게 해준 말들, 내세운 미래 계획들, 그 모든 것이 빛나 보였던 이유는 그가 감추고 있던 어두운 진실을 제가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단 하루 남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일 결혼식장은 갈 수 없다는 확신이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가 내밀던 봉투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서류에 적힌 숫자들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새벽 2, 3시쯤에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졌고 그 많은 생각 가운데 단 한 가지 사실만 명확했습니다. 이 결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은 제가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건넨 고백이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창문 틈으로 푸른빛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느라 집안에 널어둔 장식품들, 이틀 전에 맞춰놓은 예복 가방, 친구들이 축하하며 보내준 편지들, 그 모든 것이 캄캄한 새벽 공기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 화장 받으러 가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가방을 조용히 바닥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 발걸음이 더 이상 앞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오늘 결혼식장에 갈 수 있을까? 제 속에서 즉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야. 갈 수 없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신랑 준호가 아니라 결혼식 사회를 맡기로 한 제 친구 서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경아, 일어났지? 지금 데리러 갈까? 서윤의 밝은 목소리가 순식간에 제 심장을 죄듯 조여왔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아, 나 오늘 못 가. 잠시 정적. 그리고 서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 무슨 말이야? 몸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나 결혼 못하겠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이 크게 쿵 떨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준호 씨 빚이 있어. 많은 빚. 수억이야. 나한테 말도 안 했어. 결혼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대. 서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언제 알게 된 거야? 어젯밤. 시어머니가 봉투를 줬어. 그 안에 다 있었어. 서유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미경아, 잘 결정한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그건 사랑이 아니라 숨김이야.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건데, 시작부터 그 정도로 숨기면 너 평생 고생할 거야.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어려웠던 진실이었습니다. 서유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행복이면 오늘은 결혼식장 가는 날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날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결정을 확고히 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조각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결혼식장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 3달 동안 준비했던 어떠한 일보다 더 용기 있고 더 어렵고 더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도망칠 거야. 그래. 그게 정답이야. 필요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혼자 해야 돼.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 대신 작은 파우치 하나만 들고 집을 조용히 나섰습니다. 약속 시간도 식장도 준비했던 모든 일정도 그 순간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 도시가 막 깨어나는 시간, 사람들이 출근길을 서두르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 숨 쉴 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사정을 모르고 그들은 오늘이 제 결혼식 날임을 모릅니다. 그들 속에 섞여 있으니 저는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도록 숨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몸이 굳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심장은 기묘하게 편안했습니다. 표를 끊으려고 터미널 창구 앞에 섰을 때 제 앞엔 다른 사람들이 일상처럼 지나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여기서 벗어나야 해.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손이 떨리며 표창구 위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라도 멀리 가는 걸로 주세요. 그 말은 곧 제 선택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정확히 결혼식을 하루 앞둔 아침, 저는 식장 대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 마지막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이 들려오는 순간 제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꽃다발 대신 작은 파우치 하나만 들고 버스터미널에서 도망치듯 자리를 잡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고 한편으로 너무 슬펐습니다. 버스에 올라 빈 좌석에 앉았지만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지난밤 준호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미경아, 제발 떠나지 마. 내가 다 갚을게. 내가 있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말들 사이에는 진실을 숨겨도 괜찮다는 조용한 자기 합리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터미널 직원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언퍼밀리어한 장면들 속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힐 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전화 바탕화면 속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질끈 감고 초점이 흐려질 만큼 오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 창문을 통해 멀리서 뛰어오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양손을 흔들며 제 쪽을 향해 뛰어오는 사람, 준호였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버스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입모양만 보였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경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심장이 통째로 쥐어짜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출발합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버스 문 옆까지 달려왔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버스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창문을 두드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표정만이 보였습니다. 절박함,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는 표정.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구나. 버스가 차선을 바꾸며 터미널을 벗어나는 순간 준호의 모습은 멀어졌습니다. 이대로 멀어지는 것이 아픔이 아니라 안도라는 사실이 더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에 올라탔고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 차창은 서서히 김이 서려 흐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의자에 기댄 채 밤새 엄습하던 진실들이 조금씩 조각처럼 떠오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몇 번인가 돈 문제로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던 날들, 식장 계약할 때 저에게 비용을 잠깐만 대신 내달라고 부탁했던 일, 그가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는 말을 지나치게 반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있었다. 나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말하면 나는 떠난다고 생각하며 저를 붙잡기 위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 근처를 지나갈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비로소 이 결혼을 멈춘 이유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상황을 함께 이겨낼 사람과 해야 하는 거지, 상대가 만든 구덩이에 나를 밀어넣은 뒤 그 안에서 함께 살자고 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틀 늦게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어제의 나와 다른 눈빛이 보였습니다. 잘했어. 그 말이 제 마음 안쪽에서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습니다. 버스는 어느새 도시를 벗어나 산과 들 사이를 지나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도망친 거다. 버스는 3시간 가까이 달려 작은 지방 도시의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곳이었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벗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려가고 저는 마지막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 덕에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터미널 복도를 걸어 나올 때 휴대전화 전원을 조심스럽게 켰습니다. 켜지는 순간
알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34통, 문자 메시지 21개, 카카오톡 알림 수십 개, 그중 대부분은 준호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그리고 제 부모님.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전화를 끄고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지방 특유의 오래된 간판들, 분식집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 버스가 지나가며 일으키는 먼지, 생활의 흔적이 남은 거리들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작은 벤치에 앉아 전화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 뜬 준호의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미경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어디야? 나 미칠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아니, 잘못한 거 알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오늘 식장 다 준비됐어. 사람들 오고 있어. 우리 부모님도. 미경아, 나 버리지 마.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내가 아닌 결혼식과 결혼 준비에 대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정작 제가 느낀 배신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식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 준호가 또 숨긴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가 방금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건 정말 미경 씨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장에 손끝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숨긴 게 있다? 수억 원의 빚도 모자라 그 너머에 또 무언가가 있다는 걸까? 이번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경 씨 어디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경 씨, 준호가 숨긴 빚 그건 그 아이 문제의 일부예요. 일부요? 그 아이가 그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우리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훌쩍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유? 그 이유가 빚보다 더 무거운 것일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빚, 다른 여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순간 주변 소음이 모두 멈춘 듯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의 사람들,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것이 제 귀에서 잠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요? 제가 가까스로 묻자 시어머니는 더욱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준호가 몇 년 전 사귀던 여자가 있었대요. 그 여자에게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그 여자가 나중에 그 빚을 전부 준호에게 떠넘기고 도망가 버렸대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던 이유가 미안해서 그리고 미경 씨를 잃을까봐 말을 못했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숨긴 건 단순한 빚이 아니라 그의 과거, 그의 성격, 그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였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경 씨,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준호랑은 정말 끝내도 돼요. 저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지만 정확한 현실이 심장을 꿰뚫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버스 터미널의 작은 벤치에서 결혼식 전날 도망친 제 선택이 결코 충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끊고 난 뒤 손끝이 완전히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 벤치 위에서 제 몸은 그대로 굳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일상처럼 움직이는데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유리창 너머의 세상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여자,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준호가 다른 여자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여자가 그 빚을 준호에게 떠넘겨 사라졌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제 마음은 결혼식장에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으로 굳어졌는데 잠시 후 울린 한 통의 전화는 그 확신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미경아, 너 어디니? 엄마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식장 안 가. 그래,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미경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그런 사람한테 보내려고 했다는 게. 엄마는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까 신랑 집에서 연락 왔어. 준호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더 있대. 저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 그 여자와 준호 사이에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 문제도 있었대. 그 순간 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전율이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그 여자 임신했다고 했대. 근데 준호는 끝까지 확인도 못하고 그 여자랑 연락이 끊겼대. 그때부터 빚이 시작됐고 그 뒤로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대.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인생을 맡기려 했고 그는 나에게 자신의 과거를 단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경아, 너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그 아이, 너한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야. 통화를 끊자마자 결혼식장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 대기실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신부님, 지금 어디세요? 신랑 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계속 신부님 찾으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네, 저 오늘 못 갑니다. 예. 아, 혹시 무슨... 죄송하지만 오늘 결혼은 없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그제야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해 어쩔 줄 몰랐지만 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건 이미 끝나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미경 씨, 지금 혼자 있어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잘 들으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시어머니와 달리 매우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우리 준호, 미경 씨가 떠난 게 충격이었는지 결혼식장 밖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큰 다친 건 없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에게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 말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소리 없이 정리하려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은 서로가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오늘 잘 결정한 겁니다. 저는 통화가 끝난 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겨울하늘 사이로 햇빛이 희미하게 비쳐왔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적어놓은 달력의 숫자보다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쳤지만 무너졌지만 마침내 저는 저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한참 동안 울 듯 말 듯 멍하니 서 있던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근처 작은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방 도시의 오래된 여관은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출입문,
전등이 깜빡이는 좁은 복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이런 곳에 혼자 들어온다는 것이 두렵고 낯설었겠지만 지금 제게 두려운 곳은 결혼식장, 신랑 집, 그리고 준호 그 자신뿐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 허리는 풀린 듯 무거웠고 침대에 앉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에 남아있는 차가운 공기의 흔적이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벽시계는 조용히 째깍이며 흘러가고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미약한 햇빛은 더 이상 저에게 어떤 축복도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화면을 천천히 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쏟아졌던 알림들이 여전히 화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숨은 짧고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준호에게서 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세 줄이었습니다. 미경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어. 제발 이건 듣고 떠나.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뭔데? 답장은 거의 바로 왔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임신했는지 아닌지 지금도 몰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끝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연애 문제가 아니라 미래까지도 얽힌 끝나지 않은 과거였다는 겁니다. 나 아직도 그 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했어. 말 끝에 준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말 못했어. 너랑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내가 말하면 너 떠날까봐.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망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지나가고 마지막 남은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한 방식에 대한 서늘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으로 나에게 책임을 지우고 미래를 속이고 과거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의 회복도, 더 이상의 설득도, 더 이상의 기대도 저에게는 필요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준호의 메시지를 조용히 지우고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내 과거를 감당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목소리, 그의 말, 그의 핑계가 내 인생의 어느 문도 열지 못하도록 창문 너머로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커튼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말했습니다. 잘한 선택이야.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약속 같았고 한 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완전히 덮는 결정적인 결말 같았습니다. 저는 여관 침대에 앉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흐린 아침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원래라면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 양가 부모와 하객들이 인사하고 사진사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웨딩홀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겠죠. 그 모든 장면이 지금 이곳에서 이 작은 여관방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오전 11시를 알리는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 위에 설정해 두었던 웨딩 준비 알람이었죠. 저는 그 알람을 터치 한 번으로 조용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삭제 하나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여관 주변은 조용한 점심시간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작은 파우치를 들고 여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아침보다 훨씬 덜 떨렸습니다. 길 건너에 작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수 있는 그런 낡고 작은 가게였지만
오늘 제게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곳 같았습니다. 따끈한 국밥이 눈앞에 놓였을 때 저는 너무 오랜만에 음식 냄새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긴장으로 위가 늘 조여 있었던 날들, 준호의 행동에서 느껴지던 미묘한 불안들, 시어머니의 염려를 들었을 때의 충격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저는 지금 제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골목을 걷는데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미경아,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걱정, 분노, 슬픔, 위로, 동시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내 인생 지키려고 그런 거 아빠가 다 안다. 그 한 문장은 오늘 하루 중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그제서야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린 감정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괜찮다. 천천히 와라. 천천히 살아라. 넌 지금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겨울 햇빛 아래에서 눈물이 천천히 고여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오늘 내내 쏟았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잠시 더 머물기 위해서였죠. 지금은 어디든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놓쳤던 나의 감정과 나의 선택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터미널 근처 작은 광장에서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결혼식은 열리지 않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사랑은 진실을 견디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남은 자리에는 더 단단한 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온기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첫 번째 위로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식이 열리던 그 시간이 지나간 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걸어 나온 거다.